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폭격한 이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가 공급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실제로 위협한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은 미국이 폭격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살얼음판인 중동 상황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커다란 해골에 불덩이가 쏟아집니다. 미국이 직접 핵시설을 타격한 다음 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دست به جنایتی زدن پاسخ قاطعانه گرفتند و این بار هم به همین ترتیب خواهد بود.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며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5%가 운송되는 길목으로 전면 봉쇄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봉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메네이가 쥐고 있는데 미국은 스스로 숨통을 끊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Kristen, for the Iranians themselves. I mean, their entire economy ru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이스라엘은 미국이 공습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추가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르만샷 미사일 기지 등 이란의 군사시설을 표적 공습하며 이란의 반격 능력을 꺾는 데 주력했습니다. אני יכול להגיד דבר פשוט, אנחנו לא ניגרר למלחמת התשה. 이란도 새벽부터 공습을 이어갔지만 일각에선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이 외부에 잠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해군 전력 전체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은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초대형 유조선들이 해협 초입에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고 각국 정부와 국제 해운업계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이 지나간 자취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섰던 초대형 유조선이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항로를 정반대로 변경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자 한 번에 200만 배럴까지 선적할 수 있는 유조선들이 긴급 회항을 결정한 겁니다. 세계 최다 유조선 보유국인 그리스는 선박 소유주들에게 인근 안전한 항구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고 미군 주도의 합동해상 정보센터는 항로 변경을 고려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Because if the Iranians try to close these straits, the Americans will open it and they will come in contact with the Iranian Navy and a lot more. So that's one kind of war.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 등 주요 원유 생산국이 접해 있는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So should there be an embargo or some disruption to oil flow and the oil price does go up and stays up, then that will introduce far more inflation into the economies globally. 여기에 인근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어 해협 차단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미국과의 전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공격이 정권 교체 목적이 아니라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던 기존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져서 정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수리라는 해석도 있지만 중동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I would say 2 weeks would be the maximum. Just a time to see whether or not people come to their senses. 재차 이주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란 핵시설에 기습 공격을 가해 허를 찔렀습니다.
이번엔 선을 긋던 이란 정권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적은 겁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 교체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Iran is committed to becoming a nuclear weapons power, I do think it puts the regime at risk. We're prepared to talk to them tomorrow and start working on that. 대화 여지와 정권 위협 신호를 동시에 발산하면서 압박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지역을 친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That it is trying to avoid a second front, and that is a front with the U.S. So really at this moment, how the U.S. comports itself, I think will be the decisive factor.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연막 작전을 펼쳐 이란이 제대로 반격도 못하게 했다며 외교적 해법에 관심을 두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폭격에 이란 핵시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별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핵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의 환기구에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간 큰 구멍의 모습은 선명하게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핵 심장부라 불리는 포르도 핵시설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구멍 6개가 선명합니다. 환기구로 보이는 가장 약한 구조물에 벙커버스터 12발이 관통한 흔적입니다. 벙커버스터 2발을 맞은 나탄즈에도 하나의 구멍이 보이는데 벙커버스터 2발씩 연달아 한 곳에 투하하는 정교한 폭격이 이뤄진 겁니다. Use of American bunker buster bombs. That's because if it wants to realize its goal of destroying Iranian nuclear facilities.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핵시설 출입구만 작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تاسیسات هسته‌ای ما ایمنی بسیار بالایی دارند. پیش بینی هم شده بود که بالاخره ممکنه چنین جنایت‌هایی رخ بده. اقداماتی انجام شد. برنامه‌ریزی‌هایی انجام شد. 핵시설 내부 깊이나 정확한 구조물 파악이 어려워 피해 규모를 놓고 분석이 엇갈립니다. The targets that were struck, you can see from the satellite photography, have quite limited damage that's visible.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60%가 저장된 이스파한은 벙커버스터로 타격이 어려운 지하 터널에 위치해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CNN은 지상 구조물 일부만 무너졌다며 미국의 불완전한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낙인 찍었던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 제시했었죠. 핵개발 초기인 1990년대까지는 실제 공습을 검토했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했고 이젠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만큼 직접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하자 이듬해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로 영변 핵시설 타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만류에 카터 전 대통령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면서 작전 실행 직전 취소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작전 개시 2시간 전에 그걸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때 미국이 그 작전을 했어야 옳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영변 경수로 폭파시와 같은 대외 기만 전술과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끝에 약 50여 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정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제 영변뿐 아니라 평양 인근 강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핵시설을 지은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 주한 주일 미군 기지와 괌 공군 기지를 겨냥해 핵 보복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직접 타격보단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1차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반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도 체제 유지가 목적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권 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은 이란에 대한 이번 공습을 자세히 전하는 대신 주권국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외무성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란이 봉쇄하겠다는 호르무즈 해협,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까요? 오늘부터 따져보니 신유만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호르무즈 해협 위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바닷길 중 가장 좁은 이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서 이용 가능한 해로는 왕복 6km인데 그마저도 얕은 수심 때문에 대형 선박들은 이란 영해 안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곳이 중동 석유가 수출되는 통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해 수출됩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사실상 전량이 이곳을 통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내 송유관을 이용해 홍해나 지중해로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지만 이곳이 봉쇄된다면 이란을 포함해 페르시아만의 다른 산유국들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앞바다에 잠수함과 신형 미사일 고속정 등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해상 검문이 강화될 수 있고요. 바닷속에 설치하는 폭탄인 기뢰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고속정을 다수 동원해서 선박을 납포하거나 미사일로 타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남겨놓은 미사일이 한 1000여 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드론을 쏴서. 실제로 이곳이 봉쇄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란은 1980년대부터 수차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기뢰를 설치해서 이곳을 지나던 미국 군함을 침몰 직전까지 몰아간 적도 있었지만 이때도 항로상의 모든 선박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칼집 속에 칼처럼 간직해온 최후의 수단인데 전문가들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이 카드를 내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인도나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많이 조달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봉쇄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미 해군이 투입돼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타국 분쟁 개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중국이 봉쇄를 막아달라며 중국의 외교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일단은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그런 속내가 읽힙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를 하면서도 승산 없는 전면전은 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을 하고 이스라엘에 화력을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호르무즈 봉쇄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경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800원이 넘습니다. 2,000원을 웃도는 곳도 있습니다.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국내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개장 직후 5.7% 급등해 8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실제 봉쇄가 이뤄지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다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유가 급등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쳐 206.91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했을 때입니다. 쿠웨이트랑 아랍에미레이트 수출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해상 루트가 없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부와 정유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체 수입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가 인상은 운송료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또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지는. 정부는 유가 상승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0원 가까이 급등했고 코스피는 3,000선을 지켰습니다만 내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게 각 부처가 비상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은 뒤 1,384.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18.7원 오른 걸로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동발 불안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에 대비해 환율 상단 조정에 나섰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커지는 가운데에서 환율 가격 자체도 1,400원 상향할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24% 내린 3,0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2,970선까지 밀렸지만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3,000선을 지켰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유가 상승의 수혜주인 정유주들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 훈풍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유가하고 환율이 같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의 긴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변동성이 커질 경우 상황별 비상 대응 카드를 꺼낸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민간 출신인 오선 현역 의원,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고 정동영 의원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인 강선우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현역 의원만 5명인데 대거 발탁한 이유 있을 겁니다. 먼저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인 오선의 안규백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문민화를 앞세운 국방 개혁 의지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이 다시 지명됐고, 환경부 김성환, 해수부 전재수, 여가부 강선우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대미파로 알려진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과기부 장관은 배경훈 LGAI 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발탁됐습니다. 초기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이 실용 외교와 AI 산업 주력에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 정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인선을 서둘렀다며 나토 불참 결정에 이번 인사를 포함한 국내 현안 문제도 배경으로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준 상황에 따라 내각 구성에 필요한 총리 제청을 현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국민추천제 추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오늘 개각 발표에선 눈에 띄는 인선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 활동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현직 기관사를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장관 생각도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지난 정권 때는 민주당발 양곡법 개정에 반발하더니 오늘은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최영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 소식에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쌀가바락 시 정부가 차액을 보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반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송 장관 유임 발표 이후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오후 쟁점 법안에 대해 새 정부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엔 보수 인사였던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현직 기관사인 김 지명자는 오늘도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지명자에 대해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개각 인선. 내용 면에서도 규모 면에서도 이례적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장관 인사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장관 후보자 11명 중에 절반 가까운 5명이 현역 의원이에요. 무슨 이유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외교안보 인사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현역 의원들이 중용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어느 정도 검증을 받는 데다 의정 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친분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11명이나 되는 장관 지명자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역시 청문회를 준비하는 야권의 화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습니다. 네, 조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동 정세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제부처 인선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빠졌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팀 장관 인선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를 포함해 이른바 조직 개편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엔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법무부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추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뒤 해당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국방장관은 보통 군인 출신을 임명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이 문민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약을 이미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실제 대통령실도 안규백 국방장관 인선 배경으로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다음에 양복법에 대한 입장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유임 발표 이후 그런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송 장관의 경우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송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국법 대안, 농정 현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마음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정부 인사 또 여성 장관이란 상징성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다, 이제 실용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결국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국 스스로 책임지라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곧 비슷한 청구서를 받게 될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비 1.5% 등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유럽 동맹국들이 결국 응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Asian allies should look to countries in Europe. It doesn't make sense for countries in Europe to do that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 원으로 GDP 대비 2.3% 정도인데 이를 5%로 올릴 경우 2배가 넘는 130조 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7월 초 예정된 미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해군 함정의 수리 등 조선업과 연계시키는 등 기타 비국방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정부는 한국이 이미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고 북한 핵위협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예산을 증액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란 공격 이후 주한미군 전략무기의 중동 지역 재배치 카드까지 꺼낼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 결정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한미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교적 실익은 못 찾고 우리의 안보 청구서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동맹국과의 외교 무대를 피한 건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일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오후 나토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회의가 예고돼 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별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는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하고 일본 이시바 총리 역시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상 간 회의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나토 측은 TV조선 질의에 회의는 예정대로 확정됐으며 다양한 직급의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폭등, 환율 상승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관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 같은 부담만 떠안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본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불참을 좋아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며 또다시 왕따 외교의 길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복합 위기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야권의 공세에 색깔론 더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구속 연장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신문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해 추가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석방이 임박한 상태인데 그 잘못됐으면 정죄를 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죠. 김 전 장관 측은 특검과 공모의 인신구속에만 골몰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대상은 구속영장 심사가 아닌 본 재판에만 해당된다면서도 신문기일을 모레로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재판의 신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 조항이 많다며 특검의 재판 진행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내란특검은 국방 분야의 경험이 많은 감사원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는데 외환죄 혐의를 조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대구에서 똑같은 범죄가 발생했는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목장갑을 낀 남성이 담장을 짚더니 가스 배관을 올라탑니다. 배관을 밟고 더 오르려다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저녁 때 정도 됐어요.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6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3층에 있는 사귀던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남성은 경찰에 의해 9일 전 여성과 분리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남성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말다툼하고 때리거나 이런 거 없고요. 더 이상 같이 있기 싫다고 불을 재단한 거였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 대구에서 48살 윤정우도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당시와 같은 끔찍한 범행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자 불안합니다. 노후된 건물들은 배관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실외기들도 다 나와 있는데 불안하죠. CCTV가 작동 중입니다. 근데 CCTV가 있어도 일어날 건 다 일어나고. 방범 덮개를 달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부 신축 건물만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경기 용인에서 4km 넘게 국도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앙 분리대 반대편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같은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게 막 역주행이네. 이 차량은 얼마 가지 않아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5톤 트럭은 사고를 피하려다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포탄 터지는 소리 이상했어요. 바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이 사고로 1차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두 승용차 운전자와 화물차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견인된 차량들은 구겨진 종이장처럼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곳 분기점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은 1차로를 타고 계속 역주행했습니다. 사고 지점까지 4.6km나 반대 차선으로 달렸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술 냄새도 났고 그래서 혈액을 세혈했고 이제 의뢰를 해. 역주행한 30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면허를 갱신할 때 가상현실 기기로 운전 능력을 검사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가상도로에서 돌발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보는 건데 김예나 기자가 이 가상현실 검사를 최초로 받아봤습니다. 승용차 내부를 똑같이 구현한 운전석에 앉아 가상현실 기기를 쓰니 실제 도로에 나온 듯합니다. 차로 변경과 비보호 좌회전을 매끄럽게 하고 돌발 구간까지 피해 10여 분간 안전하게 운행하면 검사가 끝납니다. 주행을 종료합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심신 상태를 가정해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장롱면허인데다 20분 전쯤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입니다.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 바퀴가 인도 위에 올라타자 운전석이 크게 요동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려다 전조등을 켜는 실수도 합니다. 결국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안전요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상현실로 고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는 이 시스템은 9월부터 전국 면허시험장 중 19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들을 총 18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자각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치매 등 고위험자에게는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오늘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추경과 관련해 야당 입장을 듣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를 따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오늘 세 번째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년 전에 1기 원내 지도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지금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국민의힘도 거대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양보 없는 일당 독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양두구입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추경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견을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절실한 시기라며 당정 간 호흡을 강조했고 원내지도부는 개혁, 민생입법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되온 재산 의혹에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막판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2억이면 비교적 깨끗하다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물 판매 수입의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출판 기념회 논란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은 유리지갑인데 정치인은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 봉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지현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를 아예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앞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백 의원은 제출 시한이 하루가 지났는데 답변 제출률이 25.6%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개인정보 미동의로 답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칩니다.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막판 엄호에 주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자 재산 정도면 비교적 깨끗하다고 평가했고 사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인디언 기후재식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인디언 기후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김 후보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일 청문회에서 최대한 착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아내와 애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8월 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찌감치 도전한 정청래 의원까지 두 사람 모두가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른바 찐명 도전자들의 선명성 경쟁에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온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박 전 원내대표는 연설 중 이 대통령을 18차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한말했습니다. 지난주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포 사진을 올리며 강력한 당대표 이재명이 정청래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엔 억울하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고 박 전 원내대표 도전은 정당 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명 색채가 뚜렷한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과열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친명, 주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분열,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 이권 다툼처럼 보이지 않게 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두 사람이 직접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신경전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먼저 무인 택시를 운행 중인 구글과 바이두와의 경쟁에 본격 뛰어든 건데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차량 10대 규모로 무인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 Y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But well before that, you'll experience a robotic taxi via the Model 3 and Model Y program. 오랜 수건을 이룬 일론 머스크는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행인 탓에 복잡한 교차로를 피해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됐고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했습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경쟁사들에 비하면 한두 단계 아래입니다. 구글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에서 1,500대 이상이 운행 중이고 중국 바이두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수천 대의 로보택시로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자율주행 스캔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쟁사와 달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확장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 would say so far the car has done absolutely nothing that is questionable in my opinion. Zero. Yeah, it's very safe and very capable.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아직 제한적인 시범 운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하인드 예술상 제3회 수상자인 박종규 작가의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 작가는 컴퓨터의 잡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화폭에 담았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노이즈를 연상시키는 캔버스. 박종규 작가가 디지털 기기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주목한 건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기준에 의문을 품으면서였습니다. 폐기해야 할 오류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인간성의 흔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뭔가를 선택하면서 배제된 대상, 이게 이제 노이즈인데, 근데 만약 이게 이 순서가 바뀐다면 노이즈가 다시 시그널이 되고 시그널이 다시 노이즈가 되는. 노이즈를 수집해서 확대한 후 정성스레 화폭에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로 기술의 완전성을 다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작가는 완벽한 기술을 향해 가는 시대에 노이즈야말로 아름다움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속의 노이즈는 픽셀로 보입니다. 이 픽셀의 이미지를 둥근 도트로 만들기도 하고 긴 선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작업하기도 하는데, 남겨야 될 부분을 떼내고 그 부분에 물감을 덧칠하는 방식으로. 하인두 예술상은 한국적인 추상 미술을 일군 고 하인두 화백을 기리고자 아트조선이 제정한 상으로, 이번 수상기념전에서는 시트지와 LED 전구 등을 활용한 박종규 작가의 작품 총 36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he crocodiles are also evolving, so they fight for every scrap of food. Darwin's survival of the fittest is played out every day. 짐승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전쟁하듯 싸움을 합니다. 문명 세계에 사는 인간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생존 경쟁이라는 게 다윈의 설명입니다. 인간이 가장 강력한 공격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도 전쟁의 한 원인일 수 있을 겁니다. 3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새로운 전쟁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번엔 미국이 직접 나서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입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트럼프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부시와 오바마의 멍청한 전쟁이라고 조롱하더니 자신도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더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란의 반격과 저항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안전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대응도 우리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해 핵무기 고도화를 더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여러 갈래라 한반도의 안보 공백 우려됩니다. 이럴수록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안 간다고 합니다만 자칫 동맹과 나토, 북중러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일본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것도 소환됐습니다. 미국을 점령국이라고 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했던 그 말들입니다. 이 때문이라도 한미 정상 간 조속한 회담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탈냉전 후 세계 평화를 꿈꾸던 역사의 휴일은 끝났습니다.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중동 못지않게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불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주 국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굳건한 동맹, 자유국가들과의 연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6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뭉쳐야 산다였습니다. 폭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오늘은 햇살이 따가웠는데요. 내일은 또다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전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그 밖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인데요. 지난주보다 비의 강도는 약하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4도에 그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